안녕하세요. 65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협회 단체의 뉴노멀, 희망과 연결이라는 주제를 갖고 세 분 연사를 모셨습니다. 아마 저희 이제 학교에서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는 원래 컨벤션 전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공을 쭉 운영을 해오면서 저희 뭐 한 교수님이나 저나 이 해당 산업과 관련해서 이 산업이 크기 위해서는 주최자 영역과의 어떤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주최자들의 이러한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그렇게 했을 때 사회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 하에 한국협단체 전문가 협회라는 KSA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3회차 행사를 10월 28일 고향 소노카 모텔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행사에 대한 뭐 홍보도 오늘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에 앞서서 실제로 우리 지금 뭐 이 팬데믹 상황 속에 4차 산업혁명하고 뭐 ESG 뭐 다양한 트렌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소화해야 되고 그러한 소화하는 과정 속에 과연 정부나 이런 뭐 산업에 있는 누구누구 이런 사람들만이 그 내용들을 접하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선진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빠르게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민간의 어떤 힘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그 민간의 힘이라는 게 협회나 학회나 이런 민간 단체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뭐 저희 이제 올해의 주제에 연결과 희망이라는 주제는 황 교수님이 그런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협회나 단체가 이 커뮤니티라는 부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 팬데믹이라고 우려할 것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런 주제를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 모신 분을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작년에도 한번 나와주셨던 한국 인더스트리 4.0 협회의 박원주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회장님 인사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박원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무인이동체 연구조합의 유동현 전무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협회를 운영하시는 두 분하고, 그리고 실제 앞서서도 잠깐 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협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협회도 수익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회원을 모집해서 회비를 받는 것도 있고, 교육을 뭐 파는 방법도 있겠지만, 행사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이런 협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더 성장시키고 글로벌화 시키기 위해서는 PCO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픈어 DOC의 황상민 대표님을 모셔서 이따가 같이 이야기 들어보려고자 합니다. 황 대표님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픈어의 황성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 웨비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 협회나 단체, 저희 황 교수님은 아시다시피 뭐 예전에 이제 무역협회에 계셨던 이력이 있으셔갖고 황 교수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팬데믹 이후로 아마 우리가 뭐 기업이 힘들다, 뭐 이런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하지만 협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협회도 사실은 챙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저희랑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한 어떤 코로나 시대에 협회나 단체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황이 어떤지 우선은 박원주 회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한국 인더스트리 4.0 협회는 좀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네, 지난 2015년 10월에 산업부에 이제 등록을 취하고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이제 독일에서 시작된 어떤 산업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한국의 제조업의 현실이나 이런 부분하고 가장 흡사하게 매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또 출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포럼이나 컨퍼런스를 통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주 정말 민간 인들이 정부의 지원이나 예산이 전혀 없이 이런 뜻으로 각계각층의 이제 전문가
그루들이 좀 참여를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한 6년 정도를 지금 이제 지나왔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한국 내에서의 또 활동도 있었지만, 이제 저를 필두로 해외에 좀 많이 나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인더스 4.0이 태동을 한 이제 독일도 이제 많이 가서 독일의 이런 기관이라든가 또 잘 아시는 지멘스나 뭐 보쉬 이런 기업들을 만나면서 한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이 윈도우스 4.0을 좀 보고 배워서 이걸 한국화해서 좀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많이 이제 현지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불행히 이제 좀 작년부터 이 국제 교류가 이 오프라인에서는 일단 끊어진 거죠. 끊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또 저희가 매월 이제 회원들 상대로 그 매월 세미나를 했습니다. 원래 세미나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다가 이제 지금 작년부터는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여러 대회 행사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많이 스톱이 되거나 또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해서 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 회원사는 스마트 산업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IoT 또 디지털 트윈 이런 쪽에 그 국내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전문 이제 회원들이 한 80여 명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일반 회원 가입만 하면 이제 어떤 회원으로서 그 참여할 수 있는 일반 회원들이 한 1,400명 정도 있습니다. 오, 많으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내는 이렇고 사실 이제 의미 있는 거는 저희가 재작년에 미국의 그 산업 IoT 컨소시엄이라는 또 조직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민간협회인데 인더스트리얼 IoT 컨소시엄이라고 이제 줄여서 IIC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계속 멤버 또 협회로 활동을 하면서 19년에 저희가 이제 IIC의 코리아 리저널 팀이라는 자격을 획득을 했어요. 이 IIC라는 단체는 이것도 잘 이제 우리가 반면교사해야 되는데 GE라든가 뭐 IBM, 인텔, 시스코 이런 대형 IT 그 기업들이 발족이 돼서 만드는 그 민간 단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글로벌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독일이 이제 이런 제조업 하드웨어 제조 기술은 좋지만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이 IT 기술이 강하기 때문에 IIC의 산업계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저희가 또 IIC와 손을 잡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협회 네. 개요를 네. 말씀드렸습니다. 저 한 가지만. 회장님, 그럼 혹시 이제 1,400명, 전문 회원 80명, 뭐 일반 회원 1,400명인데, 코로나 상황 속에 이탈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까요? 회원이 더 늘어났거나, 뭐 줄거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이제 제가 그 회장이 된 이후에 이제 그 중소 이런 그 벤처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들어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결국 이 기업들의 희망사항이 뭐냐면 국내 시장이 좀 좁다. 줄력이 있는데 해외로 나가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또 가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저희도 좀 예상치 못했는데 이게 오히려 그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해외 쪽과의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 협회를 좀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런 좀 저희도 의외의 현상이 좀 올 한 해 목격이 되었죠. 해외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오늘 이제 저도 처음 뵙는데 한국 무인 이동체 연구조합의 유동현 전무님께 우선 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서 사실은 이제 2020년도에 만들어진 그 단체이시기 때문에 뭔가 뭐 코로나 상황에 변화가 있다 없다 이야기하시기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예, 단체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항공무인이동체 연구조합은 그 지난해 8월 7일 날 창립총회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게 가계부 인가를 받아서 등록증이 나온 게 지난해 9월 14일입니다. 지금 1년 전 남짓 되었는데 일단 저희 그 연구 조합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협동조합으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인식을 하는데 저희들은 협동조합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또 사단법인으로도 등록을 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인데 일단 근거법이 그 과학기술부에 관련되는 그 산업연구조합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고, 즉 이 연구조합이라는 것은 정부의 R&D 사업을 스포트하고 뭐 지원하고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비영리 단체로서 연구조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협단체 그 회원들의 이익을 갖다 도모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도 같이 해야 되는 이중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그 연구조합이 우리나라에 지금 한 60곳 정도 되는데 이 연구조합 육성에 관한 법률은 제정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쯤 86년인가 아마 제정이 됐는데 그게 그동안에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가 2010년도부터 이 법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협단체들이 과거에는 정부의 그 국가 이임 업무를 위탁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인허가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탁받아갖고 그걸로 해서 수입을 얻으면서 그 협단체를 운영해가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그러니까 협단체의 주 수입원이 국가 이임 사무가 하나의 주 수입원의 하나였죠. 근데 이제 그게 정부 규제라든가 이런 게 완화가 되면서 유사한 협단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협단체들이 그 회원 수입이라든가 회원 감소, 뭐 국가 이임 업무가 줄어들거나 폐지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 협단체들이 어떤 재정난에 이제 봉착을 하니 그 활로로서 연구조합을 이제 눈여겨 보게 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정부의 국가의 R&D 사업이 과거에는 소규모로 각 기업 단위별 내지는 뭐 연구 대학 교수라든가 국가 연구기관의 어떤 하나의 소 단위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었으니까 이게 그 융복합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 수백 개 기업이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R&D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R&D 사업 규모도 몇 천억, 몇 조 이런 단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R&D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진 기업이나 산학연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걸 누군가가 스포트하고 유도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그 다음 후속 과제들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 단체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뭐 반도체 협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반도체 연구조합을 만들고 뭐 항공우주진흥협회에서 항공우주 뭐 연구조합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연구조합이 최근에 이제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합은 이제 드론 관련 뭐 단체들은 협단체들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뭐 산업부나 국토부 쪽으로 소속이 돼 있고 과기부 쪽에서는 드론 관련 무인이동체 관련 이제 협단체가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과기부에서 이제 그걸 필요로 했고 이제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이걸 실무적인 협회를 만들려면 실무하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으로 같이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붙들려 가갖고 지금 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실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회원이 얼마나 되는? 지금 이제 일단 우리 1년 됐는데 그 우리 회원사들이 보면은 큰 부류가 이렇게 좀 일단 그 국책 연구기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우연, 애터리, 전자기술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원, 원자력 연구원 뭐 이런 큰 그 가계부에 관련되는 프로젝트를 연구 R&D를 진행하는 국책 연구기관. 네. 그리고 이제 각 대학의 이제 항공우주학과 교수들 연구소 그리고 이제 항공우주 관련
업체들 중에서 지금까지 방산이라든가 인공위성 이런 했던 업체들이 이제 민수로 혹은 이제 무인이동체 쪽으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온 업체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한 60곳 정도가 정회원으로 들어와 있고요. 회비를 납부한 업체들이. 그 중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제가 이제 보는 시각은 저는 이제 뭐 무인이동체나 뭐 이런 걸 전공하지 않은 저는 뭐 경제학에다가 뭐 전시 컨벤션 쪽에 저는 오랫동안 뭐 몸담아 왔기 때문에 저하고는 전혀 이 무인이동체와는 상관이 없는데 저를 이제 가져온 이 자리에 실무 책임자로 부탁을 했던 가장 큰 원인은 뭐 저도 이제 이 협회를 안 하겠다라고 이제 뭐 고사를 했는데도 저보고 이제 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드론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면서 2015년도부터 시장을 열고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서는 아마 가장 어떤 일정한 역할을 인정을 받아서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례가 안 되면 혹시 전무님 원래 전시 컨벤션 일을 하셨다 그러셔갖고 원래 전시 쪽에 계셨나요? 저는 원래 시작은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기자생활 산업연구원에 제가 산업경제 지역경제를 공부를 했고 기자생활을 오랫동안 경제부 기자생활을 했고 그리고 제가 아마 전시 컨벤션 전시회로 참가하는 사람 숫자라든가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어느 전시 하셨어요 그러면? 백숙고에서 제가 17년 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백숙고에서 드론쇼 코리아라는 전시회를 2016년에 런칭을 해갖고 17년까지 했는데 그 행사로 인해서 이제 드론 산업이 어떤 한 단계 테이크업할 수 있는데 이제 기여를 했다라고 좀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런 맥락이면 우리 황성민 대표님하고도 이야기가 잘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행사를 통해서 산업이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고. 저는 이제 시장 전시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내에 있는 기존의 뭐 이론에 보면서는 내가 황 교수님이나 윤 박사님한테 제가 뒤질지 모르지만 실전에 관해서는 저를 따를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어떤 행사의 역할 그리고 실제로 또 지금 뭐 드론이라는 게 워낙에 지금 성장하는 산업 속에서 협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협회의 역할에 저희 쪽에 계시던 분이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되게 의미가 남다른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시 컨벤션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현재 전시를 만들고 있거나 연구하는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의 시각은 3차 산업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거죠.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트레이드 쇼를 바라보는 그 시각, 그런 플랫폼으로서 그런 시각으로 지금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고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 전시회의 컨셉이라든가 그거는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트레이드 쇼가 아닌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전시 컨벤션의 역할이라고 보고 거기에 맞는 쪽으로 기획을 한 게 이제 드론쇼 코리아. 그러니까 드론쇼 코리아를 2016년도에 첫 해 런칭을 했을 때 부산에 국내 84개 언론사가 취재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일간지들은 1, 2면 뭐 3, 4면에 메인으로 다 기사를 다 달았는데 그 기자들이 한결같이 한 평이 한국에서도 이런 전시가 가능하냐. CES만 이런 행사에서는 가봤지만 한국에도 CES 같은 이런 행사가 가능하냐라는 제가 평가를 받았었죠. 그리고 지금 주신 멘트에서 그 전시회라는 게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게 저는 귀에 쏙 들어오는데 플랫폼 비즈니스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요새 이야기하는 게 사실 지금 행사가 우리 마이스 행사가 플랫폼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행하셔갖고 먼저 이제 시작을 하셨었네요. 그런 관점에 플랫폼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한국어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은 그 플랫폼을 만드는 코디네이터라고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코디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코디의 그 어떤 도덕 가져야 될 덕목이 뭐냐 이런 쪽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협단체도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중학 같은 경우에는
회원에 1차적으로 집중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한 달에 3, 4개 업체들이 계속해서 지금 회원 가입을 해주고 좀 거의 회비 수입으로 지금 협회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가 일주일에 3번 정도 메일을 보내는데 그 제 메일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무인이동체 산학연 관까지 해갖고 군도 있죠. 지금 뭐 한 900명에게 일주일에 2번 이상 메일을 지금 보내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국에는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그거 다 보내시려면 인력이 필요하실 텐데. 근데 이제 아마 이 협회들이 다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수입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협회를 가기부하고 과학기술부나 항공위원회에서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한 보름 정도 저는 고사를 했었거든요. 이제 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전시회를 하면서 마케팅이나 전시회를 하면서 워낙 많은 협단체를 봤기 때문에 또 그런가 또 유사한 그 많고 많은 협회를 또 하나 내가 만든다. 그거는 하기 싫다. 이제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었는데 지금 그 협회를 보면은 협회를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이사장을 포함하는 좀 뭐 회장을 포함한 그 운영진하고 그 협회가 관계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되겠죠. 정부 부처라든가 유관기관 과의 역학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제가 협회를 분류를 한다면은 관에 거의 재정적인 수입을 의존을 하다 보니까 관이 시킨 대로 하는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관노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회장의 개인 몇 사람들의 그런 사기업처럼 운영되는 그런 산호비들이 있고 그런 개인 기업에 불과하고 또 일부 재정이 좀 그나마 이렇게 뭐 괜찮은 그거는 협회의 임직원, 사무국의 임직원들을 위한 그냥 사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그래 극단적으로 이제 저는 논해놨고 거기서 이제 우리 협회는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답은 회원에게 집중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원래 좀 뭐 말도 좀 잘하지만 글도 좀 잘 쓰는 편입니다. 직접 다 쓰시는구나. 네, 이제 그래 메일을 우리가 일주일에 3번을 보내는데 하나는 이제 크라우브 뉴스 이래갖고 우리 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소식지가 있고 우리 회원사들을 프로모션 해주는 이 회사가 요러요러한 좋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같이 협업할 분들 하십시오. 뭐 이제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조달 정보라든가 국방 정보를 제공하는 크라우브 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가장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들 채용하는 문제인데 크라우브 리크루트 하는 그 취업 정보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하나는 이제 국내외 마케팅 보고서들을 요약을 해서 셀렉트해서 제공해 주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에게 이제 주문을 하는 거는 뭐냐면 꼭 새로운 거, 꼭 최고인 필요는 없다. 우리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면은 그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회원사들이 기업 대표들이 내가 잊고 있었는데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면 충분하다. 잊고 있는 생각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만 충분하다. 이래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반응들이 상당히 좀 폭발적인 것 같아요. 폭발적인데 이제 그렇게 보내면서 제가 또 이제 자랑을 하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 멘트를 한 1000자 정도로 이렇게 적는데 이 기업하는 사람이라든가 받는 월급쟁이로서 어떤 애환 이런 부분들을 이슈들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제가 멘트로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게 본인보다 더 인기가 좋아갖고 그래서 가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야겠네요. 아니 우리 그러면 이제 그 유동현 전무님한테 전시회의 플랫폼 이야기 들었고 우리 황성민 대표님도 회의도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학회나 이런 데들에? 그러니까 지금 뭐 갑자기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지금
그 전무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 협회 내 인력 부재와 이제 역할 분담 자체가 그 어쨌든 마이스 디스커버리에도 나왔듯이 그게 코어 PCO 저희가 이제 기존에 대행만 하는 로컬 PCO에서 이제 코어 PCO로 가냐 그러면서 또 AMC로 가냐 이런 거 자체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컬 PCO냐 코어 PCO냐 AMC 역할이냐 그거 자체가 저는 이제 저희만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협회와 PCO에 이제 기존에는 미팅을 하게 되면 행사 입찰이 언제 나냐 이런 것만 사실 대화를 했다면 그래서 이 PCO가 어떤지 뭐 이 PCO가 뭘 했는지 이렇게만 대화를 했다면 이제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뭐 코어 PCO나 아니면은 뭐 AMC 역할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이제 협회와 PCO가 같이 상생해서 그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는 어떤 그럼 역할을 가진 역할이 저희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예. 그래서 뭐 플랫폼이라 그러면 자꾸 온라인 쪽으로 뭐 카카오나 네이버만 지금 생각하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계속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냥 플랫폼으로 어떤 사업을 할까라고 하는데 저희 자체가 사실 인력적인 거나 뭐 이 맨파워적인 플랫폼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매칭을 계속적으로 협력을 시키냐 그리고 어떤 역할을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나눠서 협회랑 뭐 협단체나 뭐 이렇게 하냐 근데 기존에는 PCO가 거의 뭐 정부 입찰이나 이렇게만 지금 하거나 학협회도 사실 입찰이 나와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이제는 그냥 기존의 전통적인 역할의 PCO와 뭐 MCI나 더 다른 데서 지금 뭐 선두 지금 회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는 뭐 코어 PCO 역할이나 AMC 역할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장을 조금 나눠가지고 그거에 맞는 역할이 맞는 PCO들이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역할 분담이 협단체와의 어떤 명확하게 좀 나눠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인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좀 적고 저희는 인력이 충분하고 컨텐츠는 협회가 있고 저희는 그 컨텐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실 서로 간의 역할은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존에 접근했던 방식이 발주처냐 대행사냐 이렇게만 접근해서 그런 부분을 좀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말씀 주신 부분 중에 해외 네트워크 확장에 대해서도 그게 협회가 주도적으로 조금 해주시면 PCO가 또 그런 추가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게 코어 PCO고 뭐 AMC 역할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관계 정립이 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이카 국제 컨벤션 협회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25군데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니즈가 이거를 뭐 마이스 협회든 PCO 협회든 이런 데서 가입이 좀 대신 저희를 대표해서 해준다면 네. 비용이 사실 건의할게요 제가. 가입비만 해도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맞아요. 근데 일반 작은 회사가 1,000만 원을 할 수 들이고 없죠. 유지하려면 500만 원씩을 매년 내야 되는데 네. 이 코로나 상황에 그렇게 고민되는 부분을 협회에다가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협회 회비를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려서 더 좋은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서로 간에 가져가야지 적은 거를 협회에다만 비용을 내고 활동은 잘 안 하고 계속 뭐 이 협회 뭐 하고 있냐.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협회비를 뭐 100만 원을 200만 원 내고 그게 정확하게 협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협회 자체가 저희 회원사들이 협회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인식 자체를 이제는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뭐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전무님처럼 업계에 계셨던 분들이 그 협회에 가시고 그래야 저희도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 자리에 계셔야지 또 2년 있다가 또 그냥 나가시고 하게 되면 뭐 맞아요. 뭐 맞아요. 그렇거든요. 뭐 네. 지속적으로 그 업을 계속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저희도 얘기를 하고
뭐 회원사 권익 증진을 얘기하기 전에 회원사 회원비를 올려서 같이 가자. 그리고 실제로 협회 뭐 이사회라든지 뭐 협회에서 하는 행사를 하더라도 조금 진짜 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을 마련해야지 이제는 뭐 되게 좀 삐까뻔쩍한 얘기만 하는 그런 협회 모임이나 뭐 세미나나 이런 거는 이제는 지양하고 뭐 적당히 그런 게 적인 있더라도 이야기. 예, 어느 정도 부분은 확실하게 진짜 라운드 테이블로 뭐 맞아요. 시간과 공간과 뭐 형식의 제한 없이 얘기를 하고 그 과정이 서스럼 없이 협회 회원사들한테 보여줘야 아 진짜 이게 공감이 되고 아 나도 좀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기지 회원은 행정적으로는 가입했지만 활동적으로는 이 내용이 뭐야 이게 이러면 괴리감이 있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아쉬움으로 사실 가입되어 있는 거지 사실 진짜 이거를 해야 되냐? 그런 의문은 항상 있고 제가 이카도 가입을 한 동기는 실제로 가서 그 민글민글한 게 엄청나게 되게 네트워킹이 되게 강했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거기 오는 분들도 뭐 우리나라에서 가신 분들 말고는 거의 뭐 진짜 이 프렌드십이 엄청난 그 맞아요.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맞아요. 있어서 네. 아 거기는 저도 항상 오는 사람이 오니까 네트워크 네네네 비즈니스거든요. 말씀 사실. 네네 네트워크 맞습니다. 비즈니스인데 예. 저희는 매번 사람이 바뀌니까 매번 새로운 사람이 가야 돼서 매번 그쵸. 어색한.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뭐 KTO나 저기 관광재단에서도 뭐 필요한 사항이 뭐냐. 제가 얘기를 드린 게 사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도 맨날 그 얘기합니다. 예, 뭐 지원금을 얼마 달라고는 얘기 안 하겠다. 사실. 맞아요. 그냥 고정 인력이 이해도가 높여서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그래야 전문성이 생기고 저희가 맞아요. 전문가라고 하는데 뭐 1년하고 행정가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좀 그렇게 가는 게 협회와 뭐 저희 뭐 PCO뿐만 아니라 PEO도 같이 뭐 이벤트 오거나이저도 다 같이 이 마이스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 그 장을 협회에서 뭐 조금 다양한 형식과 뭐 방법으로 장을 마련해 주시는 것 자체가 플랫폼이고 그 플랫폼 안에서 저희가 뛰어놀게 하는 게 협회의 역할이지 않을까 사실 네. 그냥 숫자만 뭐 주최사 뭐 10군데 뭐 바이어 몇 군데 채워가지고 알아서 미팅해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는 이제 지속 가능하게 성장은 못 하고요 실제로 날 것을 보여주고 저희끼리 뭐 진짜 뭐 얘기할 수 있는 뭐 장을 정확하게 마련하는 게 협회이지 않을까. 해외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네. 아니 우리 곽원주 대표님도 사실 지금은 협회장을 하고 계시지만 그 전에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해외 전시 나가는 거 총괄하셨던 역할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마이스에 대한 이해가 뭐 누구 못지않게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박 회장님 그러면 이제 뭐 저희 뭐 마이스 플랫폼 이야기도 듣긴 했는데 이 협회를 운영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영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새로운 협회나 단체가 앞으로 코로나 뭐 이후가 됐던 뉴노멀 시대에 어떤 역할과 어떤 형태가 이 협회들한테 요구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실제 이제 협회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한번 짤막하게 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저도 이 협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제가 그 한림대에서 이 컨벤션을 배웠다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요새. 아, 그러세요? 네, 너무 두 분 교수님께 감사를 늦게나마 드리는 게, 이 협회를 이렇게 이사회라든가 이런 멤버분들이 이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PCO라든지 이런 컨벤션 쪽에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게 서로 이제 카운터로 이렇게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라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회원들에게 또 회원사들에게 어떤 밸류팩이 전해질 수 있는 그 모멘텀 자체가 저는 이제 그런 컨벤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이즈의 크기가 뭐 크냐 작냐 이 차이지만 그런 만남의 장을 통해서 전문적인 그 지식 공유의 플랫폼이
탄탄하게 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걸 느껴야 이게 그 지속적으로 계속 그 회원 타이틀을 유지하고 가는데,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새롭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죠. 먼저 이제 어떤 그 전임분들이 좀 굉장히 어떤 너무 기술적이거나 너무 아카데믹하거나 뭐 그런 부분도 다 필요하지만 결국 이제 이게 비즈니스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런 뭔가 그런 기업들이 참여했을 때 비즈니스적인 어떤 레버리지가 있다. 이거를 그냥 느껴야지 뭐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들도 다 이 비즈니스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떤 협회에 왔을 때 그런 밸류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해외 그 네트워크에 대한 밸류팩을 제공하고 또 이런 그 컨벤션이나 이런 그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것도 회원들이 시장 진출을 원한다면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래서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반응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실제 독일이나 이런 데 사는 협회나 만나보면 그들은 또 우리나라 정부 기관 산하의 많은 협회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네들은 좀 생생한 민간의 보이스를 듣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간변단체나 이런 이 산하기관에 있는 공공기관 쪽의 협회들의 얘기가 조금 이렇게 일률적이라면 진짜 민간 협회들은 굉장히 생생한 그 산업의 보이스를 들을 수 있고 또 협회 이름이 인더스트리 4.0 협회라고 하니까 아니 또 자기네 친근하죠. 나라에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그 네. 드라이브하는 운동을 한국에 있는 이런 뭐 작은 민간협회가 알아주고 한다니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런 민간 외교관 역할도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이게 산업이 자꾸 융합화, 복합화되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어디에 있는지 서로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새로운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좀 소개하고 새로운 밸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이런 데 있어서 협회가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거를 만나게 해주려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결국 이제 그런 컨벤션이 필요하다라고 네, 맞아요. 제가 선순환을 주장하고 있어요, 협회 내에서. 네. 아니, 실제로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융합되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전문가를 모든 산업에서 다 서로가 원하는 상황인데 누가 진짜 저 분야의 전문가인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답답함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역할, 가교의 역할들을 협회가 해준다고 하면 진짜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이제 네. 인더스트리 4.0 협회 같이 아까 해외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그거를 물론 회장님께서 앞에서 진두지휘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채용돼서 같이 일하는 사무국이나 뭐 이제 단체에 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인력들이 전공을 이런 분야를 좀 해야지 그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채도 이 단체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전공이 예를 들면 뭐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산업공학이나 뭐 소프트웨어, 뭐 데이터 이런 쪽을 하면 좋긴 좋죠. 그런데 아, 아무래도 좀 이해도가 빠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네. 뭐 꼭 그것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이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성의 어떤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음, 뭐 그런 쪽은 또 좀 저희 쪽 직원도 이제 그런 비전공자지만 음, 또 공부해 가면서 좀 터득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전공자라고 해도 이게 뭐 20년 전에 대학을 졸업했으면 이게 지금 뭐 계속 지식이 업데이트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계속 또 공부해 가면서 해야 아니, 되는 게 제가 있고, 네, 오늘 그렇습니다. 오전에 이제 PCO협회 직원이랑 뭐 이야기할 게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원은 PCO 출신인 직원이었어요. PCO협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이 많은 거예요. PCO라는 어떤 이 직업군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걸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협회나 단체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이 산업을 어떻게 키울지를 고민해야지 이 협회도 크고 산업도 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참 많은 경우에 그냥 뭐 아무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 산업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일자리에 대한 관심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했었어 갖고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보려고 회장님께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우리 유동현 전무님도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 그 예, 부분을 일단 아까 그냥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플랫폼이라는 그 어떤 의미를 좀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럼 4차 산업의 키워드가 융복합이고 협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융복합과 협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러면 자 전시회를 구성을 하는데 대기업만 와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기업이 오히려 지금 협업을 해야 될 스타트업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계약 몇 천만 원짜리 뭐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하는 것보다 협업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다라면은 이거는 훨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자, 이 플랫폼을 움직이고 하는 사람이 코디네이터거든요. 네네네네. 그럼 PCO는 코디네이터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PCO들은 미안하지만은 정말 무식해요. 그리고 옛날처럼 공부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옛날처럼 사람들을 만나서 업체들을 만나서 소통하지 않아요. 전화나 SNS나 뭐 애들 텔레마케팅 시키고 끝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그 플랫폼에 있는 코디는 PCO는 그 업계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돌아가는 상황들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어떤 사람은 어떤 A라는 기업을 만났을 때 이 기업한테는 누구누구를 어떤 업체를 소개시키면 좋겠다. 누구누구를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참그 업체를 그 플랫폼에 오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그 생각을 같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행사들을 접근을 하니까 행사가 자기는 말로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전시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1, 2차 산업 시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협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전시회를 3개를 컨퍼런스를 컨벤션을 3개를 하는데 하나는 대전에 6월 달에 마스 포럼이래 갖고 모빌리티, AI, 네네네 있었어요.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우주 이래고 그 컨퍼런스를 우리 조합에서 기획을 해서 그 컨퍼런스를 하루짜리 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급해갖고 했는데 내년에 아마 대전시하고 좀 더 대전시도 예산도 태우고 이래 가는데 거의 한 달 만에 그 행사를 정리를 해주는데 뭐 반응들 좋았어요. 좋았고 지금 얼마 전에 지난주에 끝났던 코엑스의 무인이동체 산업 엑스포. 네네네네. 네, 그거 전체 그게 2019년도에 비해 갖고 행사 규모가 한 2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참급적 2배 정도 늘어났고 뭐 관람객이라든가 행사 질적은 내가 볼 때는 뭐 거의 뭐 몇십 배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평가를 해도 괜찮을 거예요. 하루에 거의 한 3천 명 정도씩은 왔으니까 그 코로나 시절에. 근데 그 이제 과기부에서 제가 조합을 만들면서 첫 오다가 드론쇼 코리아처럼 그 행사를 리뉴얼 해달라 이래갖고 제가 들어가서 전체를 행사를 다 기획을 해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우리 조합에서 전적으로 총괄 기획을 해서 A홀로 내려와서 지금보다 올해보다는 한 1.5배 정도 규모로 그 행사 규모를 키워달라는 게 이제 코엑스 쪽에 이제 요청인데 내년에 아마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인천시 요청으로 해갖고 KUAM 컴팩스라는 행사를 지금 11월 16일, 17일 준비 중인데 그는 UAM에 관한 컨퍼런스는 뭐 아시아에서 가장 뭐 크고 제대로 된 모습들을 컨퍼런스 1박 2일로 가져가는데 이제 그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자, UAM이라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그 PCO라든가 이런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UAM에 대해서 전문가가 누구지? 교수가 누구지? 모르죠. 근데 그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네, 모르죠. 그런데 이걸 그 플랫폼 비즈니스
컨퍼런스의 코디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도심이에요. 도심. 이건 지자체가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하느냐면은 UAM에 대해서 고객이 인천시니까 지자체잖아요. 네. 그러면 인천시가 UAM의 중심 도시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전 세계에서 UAM의 중심 도시로서 그게 야심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 인력 도시. 투구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냐? 네.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거기에 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을 주목을 한다면 미국을 조사하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LA 아니면 템파베이. 네. 플로리다 두 군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LA하고 손을 잡으면서 LA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이끌고 있는 그 민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을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행사들을 구성을 하면서 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 그러니까 이 지자체든 뭐 대기업이든 어디든 간에 이 행사에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구성을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코디는 굳이 뭐 항공 우주나 뭐 에어 택시 전공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코디가 가장 가져야 될 덕목이 일단은 이 시장이 어떻게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예민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한 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이런 박 회장님부터 찾아가갖고 박 회장님을 만나갖고 박 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5사람만 아니면 3사람만 추천해 주십시오. 이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가갖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래갖고 한 달만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걸 시장을 누가 끌고 가고 있고 누가 뒤에서 받쳐줘야 되는가를 파악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이걸 갖춘 사람이 소위 그게 그 플랫폼에 맞는 코디가 될 것이고 거기에 맞는 PCO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결국은 코어 PCO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지금 그 우리 행사들을 우리는 전시기획사가 아니고 협회이기 때문에 네. PCO하고 PEO를 협력업체를 두고 있어요. 네. 우리는 전체 총괄 기획만 하고 실행은 이제 PEO하고 PCO 맡기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갖고 이제 PCO, PEO를 선발해서 하는데 이 PEO, PCO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한 어떤 덕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요구하는 거기에 맞춰갖고 지금 해 나가는데 지금 뭐 이 자리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 PCO, PEO 우리나라에서 내가 낸다 하는 분들 제가 잘 알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초심을 잃고 있다. 내지는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코디로서의 어떤 자기 미래 캐리어를 관리해 나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조금 이탈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죠. 많이 느끼고 그런 부분에서 좀 특히 이런 시기니까 이런 좀 고민들을 하고 언제쯤 출발을 해야 되는데 좀 뭐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이 대목에서 황성민 대표님 뭐 하실 말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저희는 뭐 충분한 코디네이터가 아니라 올거나이저로서 역할을 지향하고 있어서 뭐 예, 전무님이 저희를 미리 아셨으면 PCO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워낙에 역량 있는 그 대표님뿐만 아니라 밑에 본부장이나 계시는 분들이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오픈오디오시에. 아니 이제 지금 그 구체적으로 이제 저는 뭐냐면 저는 현장주의고 그 현재 드러나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걸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 입장인데 저는 뭐 어린 나이부터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뭐 쭉 쫓아다니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현장을 우선으로 해갖고 거기서 확인하고 이러는데 과연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제공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컨퍼런스 전시회를 뽑을 수 있겠느냐,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좀 패션. 회의적으로 좀 생각을 아주 하죠. 회의적이세요. 예. 네. 몇 개 있죠. 저희 뭐 그래도 카페쇼도 있고 시프토스 공작기 계정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두 개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저도 참 마음이 아프긴 한데 몇 개 이제 그런 행사들을 있기는 한데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진짜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시회라는 특히나 뭐 회의보다도 전시회는 자기 비즈니스로서 더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걸 되게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지금 들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근데 사실 또 그게 잘 돼야지 그런 것들을 학생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인력들 같은 경우엔 뭐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진짜 남이 시키는 거 갑이 있는데 나는 을병만 한다. 이걸로는 도저히 지금 좋은 인력을 데리고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우수한 인력을 데리고 오려면 지금 전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해서 내가 뭐 그 분야에 완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와 이야기하면서 무리 없을 정도 수준은 갈 수 있는 게 돼야지 그런 비즈니스를 보면서 학생들도 여기에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제가 네. 드리면은 이번 기회에 뭐 내가 도를 맞더라도 한 말씀만 더 네네. 드리면은 그 젊은 그 친구들에게 뭐 저희 네. 아들을 비롯해서 컨벤션 산업에 가서 종사를 한번 해봐라라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지금 행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평생을 그 회사를 키우는데 기여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사장의 아들, 딸, 뭐 새파란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이사다 뭐다 이래 갖고 하는 이런 그 행태들이 네. 젊은이들에게 과연 그게 공정하게 보이느냐 이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또 더 이야기 제가 사례를 낸다면은 2015년도에 미국의 AUVSI 전시회를 제가 갔거든요. 전시회를 가보니까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는데 전시장 입장료가 40만 원이에요. 컨퍼런스가 한 달 전에 했는데 220만 원이에요. 1인당. 40만 원이 참가비가요? 참가 업체가 당연히 참가 업체가 관람료가 참가 오 엄청 비싸네요. 그리고 컨퍼런스가 220만 원이에요. 쇼크를 먹었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야, 얘들 이게 뭐야. 돌아와서 제가 부산에 와갖고 백숙구에 돌아와갖고 자 드론쇼 코리아의 컨퍼런스를 만드는데 1인당 3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컨벤션 팀에 근무를 오랫동안 했던 직원들이 저보고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보고 처장님은 컨벤션 팀장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보고 정신 좀 차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왜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직원들이 밑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부산에 컨퍼런스에 돈을 받아본 컨퍼런스가 거의 없어요. 익숙해서 처음에 시도를 한번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돈을 10만 원을 받는 행사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뭐 한 10명도 신청을 유료 등록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1인당 30만 원을 이틀간 하는데 30만 원을 받겠다. 이러니까 직원들이 내보고 이제 거의 지정신이 아닌 걸로 이렇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행사 실제 제가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여갖고 첫해 컨퍼런스 마감 열흘 남겨놓고 솔드아웃 500명을 받았는데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갖고 왜냐하면 이제 식자재 공급이 안 돼갖고 컨퍼런스 네트워킹 파티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열흘 전에 마감을 했는데 유료로 500명을 받았죠. 500명을 받았는데 뭐 현장 등록 다 없애고 이러니까 뭐 높은데 청와대니 어디 뭐 이런 힘 있는 기관에 와서 왜 돈 준다는데 입장을 안 시키느냐 뭐 이렇게 항의들을 좀 뒷발치고 이랬는데 지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직원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반대를 했을 때 제가 입을 다물게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30만 원을 내고 와갖고 3천만 원짜리 3억짜리라고 느끼고 가도록 해라. 컨텐츠를 그 연사라든가 그 연사들이 가지고 하는 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3천만 원짜리로 만들어라고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이
그걸 할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사들을 다 제가 선정하고 섭외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게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젊은 친구들이 그 똑똑한 친구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컨벤션 공부하고 뭐 또 우리 교수님께서 훌륭한 제자들 키웠는데 그 친구들이 PU 업체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가서 근무해 보니까 거의 열정 페이하고 있고 좀 보니까 선배들 보니까 뭐 위에 오나 그 사장 뭐 딸 아들 와갖고 봉숭아 학당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 친구들이 컨벤션에 근무를 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PO, PC 업체들이 정말 반성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협단체가 전시 컨벤션을 주도해서 알아서 하도록 그 아는 척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반성을 많이 하게 되네요. 반성을 많이 하는 그런 세션이 공교롭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협회 단체의 어떤 유노말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협단 유동현 전무님을 모시면서 이제 협단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어떤 분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저희를 이제 좀 아프게 반성시켜 주시는 마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셔갖고 진짜 협단체의 뉴노멀만이 아니라 우리 PCO, PO의 뉴노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황 교수님 혹시 뭐 하실? 예, 뭐 어디 얘기를 다 이제 하셔서 좀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 두 분한테 좀 해볼게요. 그 협회는 일반 기업하고는 다른 미션이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협회 뭐 회장을 포함해서 또는 협회에 있는 임직원들이 과연 그 협회 고유의 어떤 그런 특성들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미국 이런 데 보면 아예 협회에 특화된 그런 문화도 있고 또 그걸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도 다 있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유동현 전무 얘기대로 다 뭐 산업이 간접이 포함해서 이게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현재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무역협회에 15년 근무를 했지만은 정체성의 혼돈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협회에 근무하는 게 과연 뭘 하는 것인가? 무슨 뭐 돈을 벌라는 것도 아니고 회원을 이해한다지만 그 많은 회원을 어떻게 위해주냐? 그래서 매번 누구나 오더라도 수익이 먼저냐 사익이 먼저냐 이게 맨날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역협회를 떠나게 된 것도 좀 클리어해야 되겠다. 이게 돈을 벌거나 명확해야지 내 성과가 뭐 진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성과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되는데 협회는 그게 애매모호한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뭐랄까 직원을 채용하기도 힘들고 또 들어왔던 직원도 뭐 그런 여러 가지 구조로 뭐 오래 못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현 전무께서는 좋은 말씀 주셨지만은 실제 협회에 있는 임직원들의 그 생각이랄지 그런 거는 정말로 유동현 전무의 어떤 그 얘기와는 다르게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줄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 뭐 협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 직원들에 대해서 뭐 어떤 그런 미래 비전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저도 우리 직원이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인데. 맞네, 5명. 작년에 출범을 하면서 고민을 해보니까 회피비 받아갖고는 2명이 있어요. 저하고 이제 밑에 직원하고 이래요. 월급도 정상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받고 일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과하지 않게 임금은 책정을 했지만은 어쨌든 2명이서 1년 정도 버티면 안 되겠느냐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한테 주어진 골든 타임은 10개월이다. 이 10개월 내로 이 협회 우리 조합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어깨에서 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는 과기부나 뭐 이런 쪽에서 우리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거나 협의로 가지고 먹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두 개를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한테 주어진 골든 타임이 10개월인데 10개월 동안 협의 가지고 버틸 수 있겠다. 그럼 그 다음에 이
우리 조합이 우리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간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조합비를 내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셧다운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왕 주어진 시간이 10개월이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직원으로 숫자를 늘리자. 그래서 모험을 했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5명을 늘리고 회원에 대해서 이제 10개월 동안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을 버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이거는 협회야. 이 조합이야. 이 협회는 있어야 돼. 중간에 저도 4월 달에 위기가 있었죠. 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직원들 월급 줄 형편이 안 돼서 돈이 이제 바닥이 났었거든요. 직원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그랬지만은 제가 이제 회원사들한테 야, 돈 없어 이랬지만은 막 1년치 회비를 다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기를 넘겨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회원회로 들어오든 들어와 있든 뭐 지금 형편이 안 돼 갖고 회비를 아직 내고 정식 회원으로 가입을 안 했더라도 이 협회는 이 조합은 있어야 되라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감대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엑스에서 무일용체 산업 엑스포 한다 이러니까 이제 많은 업체들이 호응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인천에서 우리 KUM 컴팩스 하는데 뭐 전시 부스 만들어도 이러니까 대기업들을 비롯해서 이런 쪽에서 그래 해줄게 뭐 이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선순환 구조로 이제 10개월 동안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뭐 우리 박 원장 회장님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회원에게 집중을 해갖고 진짜 회원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다른 협회 우리는 신설 협회니까 조합이니까 다른 협단체처럼 이런 데 물들면 안 되겠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제가 올해 제가 58 개띠거든요. 지금 우리 밑에 바로 밑에 직원을 제가 한 50대 초반을 주면은 제가 일하기가 참 수월할 것 같아요. 근데 50대 초반의 사람이 우리 조합에 직원 30명 되는데 와서 일을 한다? 유능한 사람 안 오겠죠.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 안 오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지금 현재 우리 바로 밑에 있는 팀장이 올해 40살입니다. 그 밑에 팀장이 38살인데 남들이 보면 너무 딱해요. 40살, 38살 이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조합을 끌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많이 좀 힘들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친구들에게 뭐 의학도 되고 생각도 바로 갖춰져 있고 물들지 않고 실무 능력도 있는 이 친구들에게 조합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너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사명감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한 5년만 내가 꾸준하게 불어넣어주고 가르쳐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다면 내가 지금까지 배운 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이 친구들에게 전수를 해준다면 이 친구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어떤 조합, 어떤 협회를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제가 배운 어떤 전시 컨벤션 부분들을 이 친구들에게 잘 전수를 해준다면은 어떤 하나의 멋진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혼자서 지금 하다 보니까 너무 되니까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하는 거지 하는 그런 회의감도 많이 드는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 젊은 친구들이 빨리 따라와 주니까 배우고 이런 어떤 자세들도 좋고 이러니까 근데 그 친구들도 진심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볼 때 이 나이 많은 전무가 중간에 일을 쉽게 하려면 자기들 위에 그 나이 많은 사람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을 갖다 앉혀놓고 시키면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을 후계자로 삼아갖고 이걸 가지고 가려는 그런 진심이 통하니까 뭐 일도 열심히 잘하고 또 배우는 속도도 빠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코디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 잘 찾아 나가면은 특히 회원에 이제 집중하는 시장을 회원에 집중한다는 거는 시장 이거 회원사가 가장 원하는 게 시장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 시장을 어떻게 열 건가에 대해서 회원들하고 같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찾아 나간다면은 뭐 제대로 된 어떤 협회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들을 찾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 회장님 한 말씀 주시죠. 박원주 장도. 예, 그 저희 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회를 이제 그 주로 이끌어가는 이제 그 보드 멤버, 그 이사회 임원들이 각자 직장이 있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진 않지만 그 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애를 해가지고 협회 일을 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인 행정 업무를 하는 그 사무국의 직원이 두 분이 있는데 여기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협회들이 좀 그 해외 협회에서 좀 배울 만한 건 뭐냐면 그런 겁니다. 그 독일의 민간 협회들 같은 경우도 그 소속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뭐 보쉬다, 뭐 시멘스다 이렇게 소속사에서 이렇게 파견을 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산업협회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급여를 그 원 소속사에서 받고 협회 일을 뭐 2년 임기든 3년 임기든 이렇게 할 수 있게 회사에서 그걸 허용을 해주거든요. 네네네네. 요런 구조로 이렇게 좀 만들어 간다면 이게 협회가 지금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뭐 어떤 사업도 해야 되고 회비도 받아야 되는데 이거 갖고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벤치마크 해가지고 보드 멤버들이 각자 그 생활비는 알아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던 뭐 봉급을 받던 그렇게 하고 자기 그 시간을 한 뭐 30%든 뭐 40%든 이렇게 할애해서 십시일반으로 그 노력봉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해외 같은 경우는 더 좀 나이스하게 딱 그 구조적으로 갖춰져 있다 보니까 정말 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이렇게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어떤 국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와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민간인이고 민간협회단 말이죠. 관변단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그게 뭐 정부 예산 받는 관변단체는 또 그 뭐야 그런 봉급을 또 협회에 책정돼서 또 받고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또 어떤 보이스가 약간 편향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민간협회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렇고 저희 같은 그 자부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뭐 돈이 없지 뭐 가오 없는. 그런 그 표현은 좀 여기서 말씀 뭐하지만 지식과 어떤 컨텐츠가 있거든요. 날리지가. 그래서 그런 집단 지성의 그 협회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제 그런 부수입원으로 이제 많은 그 4차 산업 관련된 교육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 출판, 세미나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세미나 같은 경우는 좀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있지만 그 교육 의뢰 같은 게 많이 들어옵니다. 뭐 큰 기업에서 들어오고 왜냐하면 다 모르잖아요. 4차 산업혁명, 뭐 디지털, 뭐 전환, 뭐 계속 얘기들이 많은데 이거의 올바른 방향성이라든가 기업이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의뢰가 오죠. 그럼 가서 이제 뭐 그런 교육을 해드리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너무 예정된 시간보다 너무 많이 지체돼 갔고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협단체의 미래 뉴노멀에 대해서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눴었고 저희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시 주최자 협회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전시 주최자 협회도 사무국 직원이 있지만 그 임원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세미나를 다음 주 목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협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10월 28일 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노캄 호텔에서 저희가 KSA 제3회 한국협회의 날 행사를 하니까 그때 꼭 참여하셔갖고 같이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